다음 살펴볼 경기는 시시내티 벵갈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입니다. 32대 13으로 벵갈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둘 다 이제 5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던 팀이었잖아요. 이 두 팀 간의 경기에서 벵갈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승리의 1등 공신은 조 믹슨 선수였어요. 이날 30번의 캐리에 123 러싱 야드, 2개의 터치다운으로 맹활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버로우가 좀 많은 압박을 받으면서 힘든 경기를 펼치는 와중에 그래도 조 믹슨이 좀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특히 이제 10대 6으로 역전하는 터치다운이 진짜 멋있었는데 아웃사이드 런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엔드존 다이빙으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재밌는 플레이가 하나 있었던 것이 페이크 플리 플리커. 이게 조 믹슨 선수가 공을 받은 이후에 플리 플리커를 할 것처럼 이렇게 셔브를 하잖아요. 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돌아서 런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미끄러지면서 결과가 썩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좀 창의적인 플레이였다. 보고 좀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2번 중에 어떤 때 했던 건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조 믹슨이 좀 재밌는 셀러브레이션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주사위를 흔들어서 던지는 듯한 셀러브레이션을 했다 그래요. 그 셀러브레이션이 네. 그거였구나. 네. 그래서 이게 이날 이제 벵갈스가 첫 라스베가스 원정을 왔던 경기였잖아요. 그리고 동료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라스베가스 원정을 기념해서 준비를 해온 셀러브레이션이었다. 그리고 이거를 기획한 사람도 조 믹슨이었다. 네. 뭐 그런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승리에 1등 공신도 됐던 조 믹슨 선수였고 버로 선수는 이날 이제 시작부터 스트립색을 당했었는데 긴 패스보다는 좀 짧은 패스들을 이어가면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이제 이날 경기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시즌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금 겁을 먹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시즌을 치르면서 점점 그런 모습이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하긴 했었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완전히 그런 모습을 좀 넘어서서 오히려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제 색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이제 더 크게 색을 당하고 무릎이 꺾이는 장면도 있었고 몸을 좀 사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쫄지 않는 건 좋은데 조금은 무리하지 않게 그러니까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쫄지 않는 그런 어떤 조심하는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스페셜 팀에서의 키커 에반 맥피어슨의 활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 경기 후반에 엑스트라 포인트를 하나 놓치기는 했어요. 뭐 그런 오게티는 있었으나 4개의 필드골을 넣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대단합니다. 그 네. 내용을 보면 50야드 이상의 필드골이 무려 3개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경기에서 50야드 이상의 필드골을 지금 3차례를 넣은 건데 이게 NFL 역대 타이 기록이고 그 다음에 역대로 에반 맥피어슨의 이날 경기를 포함해서 13번밖에 없었던 좀 희귀한 기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피어슨이 사실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는 좀 소식이 잠잠했었는데 네. 모처럼 이날 좀 최고의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네. 어쨌든 벵갈스로서는 경기 후반에 단 한 번의 펀트도 없이 모든 드라이브가 득점으로 이어졌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날도 자말 체이스 선수가 또 잠잠했습니다. 뭐 32야드 물론 터치다운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뭐 야드를 좀 많이 기록하지 못했고 터치다운을 만들어냈던 순간에는 역시나 이제 이 조보로 선수와의 찰떡 호흡이 빛이 났는데 그 순간을 제외하면 임팩트가 크게 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점점 더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말 체이스도 상대의 집중 견제를 더 받게 되니까 그거에서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스스로 그거를 이제 이겨내는 법을 또 배워 나가야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이날 뭐 수비에서는 4쿼터바 일라이 애플의 인터셉션이 또 결정적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팀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 BJ 힐의 뉴트럴 존 인프렉션 페널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벵갈스의 이날 유일한 페널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내내 7개의 페널티 77야드를 물러났던 레이더스와는 좀 좋은 대조가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바이위크 이후에 벵갈스가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패를 끊어냈고 다시 이제 좀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제
홈에서 3연전이 이어지거든요. 음. 이 3연전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벵갈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즌에 이렇게 홈 3연전을 치르는 팀이 음. 많지는 않은데 벵갈스 이번 시즌 스케줄에 또 이런 좀 뭐 음. 홈 3연전이 지금 배정이 됐어요. 근데 예. 다만 상대가 스틸러스, 차저스, 나이너스. 뭐 스틸러스가 지금 최근에 조금 안 좋다고는 해도 차저스, 나이너스는 지금 분위기가 좋은 팀들이기 때문에 예. 뭐 홈에서 세 경기를 치는 것에 비해서는 대진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벵갈스가 한 2승 1패 정도를 해줄 수 있다면 좀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레이더스 얘기로 좀 이어가 보면 일단 이제 레이더스가 5승 2패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 5할이 딱 됐습니다. 5승 5패까지 오게 됐는데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3연패에 빠지게 됐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루덴 감독의 사임까지는 좀 어떻게든 버텨냈는데 뭐 데이먼 아넷이나 헨리 럭스의 이탈 이슈는 결국 극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데런 월러가 7번의 캐치 116야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이외에는 뭐 공격에서 딱히 이렇다 할 활약을 해준 선수가 안 보였어요. 네. 뭐 조시 제이콥스도 아쉬웠고 뭐 캐니언 드레이크 역시도 뭐 많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고 전반적으로 서드다운 공격이 잘 안 됐습니다. 이날 7번 중 성공이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즌 내내 좀 레드존에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이더스인데 네. 이날도 3번 중에 한 번밖에 터치다운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기 첫 드라이브에서 야닉 은가케가 스트립색 펌블을 만들어주면서 벵갈스 진영 9야드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를 당연히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좀 기세를 이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필드골에 그쳤던 것이 좀 돌이켜 보니까 좀 가장 아쉬운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기다 이제 페널티도 7번에 77야드 상당히 많은 편이었고 이날 데리카가 215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하나의 인터셉션 그리고 이제 펌블까지 허용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올 시즌 데리카의 모습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기복이 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제 연장 계약에 대한 얘기가 올 시즌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식이면 아마도 연장 계약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레이더스 팀에게도 올 시즌에 남은 잔여 경기의 성적이 중요하지만 연장 계약 여부 때문에라도 데리카 선수의 남은 시즌 경기도 선수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연장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서 주전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남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서 저희가 페널티 이야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그 중에 특히 좀 아쉬웠던 페널티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4쿼터 중반에 투매니맨 온 더 필드 반칙. 네. 이거는 사실은 좀 뭐 어떤 상황, 어떤 뭐 팀이건 간에 사실 좀 납득할 수 없는 반칙이고 맞아요. 이제 데리카가 인터셉션을 당한 것도 안 좋았지만 그 장면에서 조시 제이콥스가 이미 넘어져 있는 일라이에프를 불필요하게 덮치면서 또 언네세서리 러프니스 페널티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은 좀 레이더스 팬들의 속을 좀 답답하게 할 만한 그런 페널티들이었다. 네. 네, 그런 좀 내용적인 면에서도 좀 이런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일정도 보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레이더스의 시즌이 그렇게 좋게 끝날 것 같지 않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벵갈스와 레이더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입니다. 23대 13으로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일단 이제 카일러 머리 그리고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도 나서지 못했습니다만 콜트 맥코이 선수가 선발로 나서서 결국은 이 시애틀 시옥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주차 그린베이와의 경기 이후에 이 머리와 홉킨스 듀오가 지금 계속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지금 애리조나가 3경기를 치렀는데 콜트 맥코이가 2승 1패로 굉장히 선방을 해줬다. 그러면서 결국 NFC 1번 시드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애리조나는 좀 성공적인 뭐 잇몸 풋볼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맥코이가 사실 앞선 2경기에서는 그렇게까지 존재감은 없었는데 네. 이날은 무려 44번의 패스 시도에 35번 성공, 328야드, 턴오버 없이 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카일러 머리가 사이드 라인에서 좀 마음 편하게 경기를 지켜볼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잭 얼츠 선수가 8번의 캐치, 88야드에 2개 터치다운으로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서 힘을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분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패스를 받을 때는 론델 무어가 아마 10번인가요? 11번인가요? 모든 패스를 다 잡아줬고 그다음에 이제 좀 중장거리 패스가 필요할 때는 AJ 그린이 그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애리조나가 다양한 리시빙 옵션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잘 써먹으면서 좀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러닝백 제임스 코너도 지금 62야드 1개 터치다운이고 맷 프레이터가 사실은 이 킥들을 3개를 놓쳤는데 요게 아니었다면 지금 30득점도 가능했던 뭐 공격력이었거든요. 네. 그만큼 애리조나가 좀 카일러 머리와 디안드레 호킨스 없이도 좀 성공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공격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카디널스였고 수비에서도 챈들러 존스 선수가 2개 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NFC 2주의 수비 선수로 또 선정이 됐는데 AFC 수비 선수, NFC 수비 선수 모두 존스가 선정이 됐어요. AFC에서는 어떤 존스였죠? 크리스 존스. 아, 네. 뭐 이것도 좀 역대 이런 적 있었나? 한번 좀 찾아봐야 될 정도 좀 재밌는 기록이고 네. 챈들러 존스의 이야기로 좀 넘어와 보면 사실 이날 이제 시애틀의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2002년에 개장한 지금은 이제 루멘필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그렇죠. 경기장인데 존스가 이날까지 통산 이 경기장에서 6번 경기를 해서 12개 반의 색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요. 야. 근데 이게 이 구장에서 나온 색 올타임 리더 탑 10에 들어가는 기록이다. 이거는 시옥스의 이제 수비 선수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었다라는 얘기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챈들러 존스가 이 경기장에서 얼마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또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 10 10명의 선수 중에 유일하게 시애틀에서 선수 생활을 한 적이 없는 게 바로 이 챈들러 존스고 사실 이제 러셀 윌슨과 챈들러 존스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두 선수 모두 2012년 드래프트 동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윌슨 입장에서는 이 챈들러 존스가 좀 천적으로 군림을 하고 있다. 이 12.5개 색이 다 러셀 그렇죠. 윌슨이 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윌슨 입장에서는 요 존스를 만나는 게 늘 좀 두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챈들러 존스가 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얘기를 해줬는데 이번 경기를 앞두는 훈련 과정에서 이 백업 쿼터백 콜트 맥코이가 자신에게 좀 조언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보기에 최고의 선수인데 뭔가 플레이를 할 때 생각이 좀 많아 보여서 뭔가 한 타이밍 좀 늦는 것 같다. 이런 좀 조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 챈들러 존스의 이번 시즌을 리뷰를 해보면 개막전에서 무려 5개의 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중간에 코로나도 걸리고 뭐 이런 좀 이슈가 있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막전을 제외한 나머지 7경기에서 색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잠잠한 시즌 중반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첫 경기 했을 때만 해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색 85개 페이스라고. 네. 근데 이제 그 후로 지금 하나밖에 추가를 못 했었으니까. 근데 챈들러 존스가 이 맥코이의 조언을 들었던 이번 11주차에서 공교롭게 2개의 색으로 좀 부활을 했다. 이게 좀 재미있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업 쿼터백과 이 많은 연봉을 받는 팀의 프랜차이즈 엣지 러셔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좀 조언을 하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관계예요. 서로 좀 껄끄러운 관계잖아요. 네. 네. 근데 맥코이도 좀 자유롭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존스도 이거를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을 해서 더 좋은 플레이를 하고 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미담을 밝히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애리조나의 지금 팀 분위기가 좀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디널스는 정말 기다리던 바이위크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안드레 홉킨스와 카일러 머리가 모두 뭐 칠면조를 좀 맛있게 먹고 이 추수감사절을 좀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머리는 뭐 한국식 치킨을 또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칠면조 대신에 또 뭐 치킨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치킨 못 참죠. 네. 어쨌든 좀 건강한 모습으로 13주 차에는 좀 모습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이위크 후에 지금 남은 6경기 스케줄 살펴보면 램스, 콜츠, 카우보이스, 뭐 시옥스 이런 이제 좀 까다로운 상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쉽지만은 않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위크 후에 첫 경기가 시카고 원정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12월 초에 날씨가 추운 시카고에서 머리와 홉킨스가 복귀 전에 치르는 게 또 조금 부담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부상 복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은 좀 킹스버리 감독이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이후에 5경기는 모두 돔구장이니까 괜찮거든요. 예. 근데 이 시카고 원정의 어떤 추운 날씨가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시애틀은 이제 러셀 윌슨 선수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복귀한 후 2경기에서 이렇다 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물론 지난주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우리가 알던 러셀 윌슨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퍼포먼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3승 7패를 기록을 하면서 포스트시즌과는 좀 멀어진 그런 성적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디널스, 램스가 여전히 좋고 나이너스가 지금 살아났기 때문에 네. 시옥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지구 최하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시옥스가 한 시즌 만에 지금 최하위를 좀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타일러 로켓 정도가 분전을 해줬지만 이제 좀 보조를 해줘야 되는 맥칼프가 굉장히 잠잠한 하루였고 아직 이제 크리스 카슨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러싱 공격도 좀 변변치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공격에서 밸런스도 깨진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 카슨의 부상 리포트를 보니까 이 목 부상이 좀 악화가 되면서 네. 결국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애틀의 남은 시즌 행보도 그렇게 이제 밝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가 끝난 이후에 피트 캐롤 감독이 최근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하다가 쬐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다가 그 이제 초반부에 좀 무단으로 이제 빠져나갔다고 네. 해요. 그래서 아마 기자들이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은데 뭐 다행히도 이제 잠시 후에 돌아와서 어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충분히 이제 성실하게 좀 인터뷰에 응했다고 하는데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스트레스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패트리어츠와의 슈퍼볼 당시 그 눈앞에서 우승컵을 놓치고도 기자회견에 잘 참석을 했던 피트 캐롤 감독이 이렇게 좀 어떤 돌발 행동을 했다. 이런 점에서는 정말 시애틀이 이번 시즌이 얼마나 잘 안 풀리고 있는지에 대한 좀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또 한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1라운드 픽이 지금 제 측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순위를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 드래프트 오늘 이제 시즌이 끝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년 드래프트에서 5번 픽을 받게 돼요. 그렇게 높은 픽을 받게 되는데 제스가 갖고 간다. 속이 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애틀도 램스랑 비슷하게 이제 1라운드 픽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좋은 성적을 이제 수년간 유지를 해왔던 팀인데 이번 시즌은 이제 투자를 했는데 지금 뽑아먹질 못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지금 더 큰 리스크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피트 캐롤 감독의 마음이 좀 이래저래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달러스 카우보이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9대9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전 사실 다득점이 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양팀 모두 공격은 화끈하고 수비는 공격만큼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 많은 점수가 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좀 저득점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두 명의 쿼터백이 모두 좀 부진했던 것이 그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날 덱 프레스캇이 216야드에 2개 인터셉션, 마홈스가 260야드에 하나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고요. 뭐 결국은 그러면서 저득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쿼터백들이 좀 성적이 안 나오는 경기, 잘 안 풀리는 경기에서는 결국 러싱, 또 수비 이런 부분에서 결정적인 차이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둘 다 칩스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러싱 이야기부터 해보면 정말 오랜만에 칩스의 주전 러닝백 클라이드 에드워즈 엘레어가 돌아왔어요. 예. 지금 찾아보니까 6주 만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실전 감각이 어떨까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12번의 캐리에 76 스크리미지 야드 그리고 한 개 터치다운까지 해줬거든요. 그래서 뭐 걱정했던 것보다는 좋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네. 팀의 어떤 공격 밸런스를 맞추는데 충분한 1인분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에드워즈 엘레 선수가 빠진 이후에 러싱이 잘 풀리지 않았던 칩스였음을 감안을 한다면 이 선수의 복귀는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다라고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날 이제 또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던 게 레드존에서 엔드존 코앞에서 이제 스냅을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와일드캣에서 이 트래비스 켈시가 바로 다이렉트 스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뛰어서 엔드존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닝백에 공을 주는 척하다가 그걸 이제 자신이 직접 들고 엔드존을 통과를 해서 터치다운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켈시의 어떤 트릭 플레이, 그다음 이제 에드워즈 엘레어의 활약 이런 걸 보면 이제 칩스도 마홈스가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좀 플랜 B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그것이 좀 성과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는 크리스 존스가 이날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는데요. 3.5개 색과 함께 2개 태클 폴러스, 3번의 큐비 히트, 하나의 패스 굴절, 하나의 펌블 유도, 하나의 펌블 리턴까지 아주 그냥 대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 굴절은 경기를 끝내는 인터셉션으로 이어지는 아주 귀중한 또 패스 굴절이 됐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애리조나 경기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존스가 AFC 2주의 수비 선수로 이제 채택이 됐고 사실 존스 외에도 프랭크 클락도 한 개의 색 3번의 쿼터백 히트로 또 힘을 보탰거든요. 그래서 이날 그 레프트 태클 타이런 스미스가 나오지 못했던 그래서 좀 약화된 댈러스의 오펜시브 라인을 이 프랭크 클락과 크리스 존스가 아주 잘 공략을 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칩스는 이날 스페셜 팀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요. 해리슨 버커 선수가 킥 2개를 미스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페이크 킥을 준비를 해서 펀트를 찼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상대를 이제 10야드 안에 핀을 할 수 있었고 이게 3야드의 핀이 됐어요. 그러면서 상대에게 이제 추격의 기회를 마련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또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수비, 스페셜 팀에서 조금씩 이제 우위를 가져가면서 칩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벌써 4연승이거든요. 네. 그래서 AFC 웨스트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칩스가 이제는 약간의 숨쉴 구멍이 있는 선두로 올라섰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고 그 4연승 과정의 상대를 보면 패커스, 레이더스, 카우보이스 같은 좀 경쟁력이 있는 팀들, 까다로운 팀들을 연달아 잡아냈다는 것이 좀 기분이 좋은 소식이다. 네. 그러면서 칩스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바이위크를 가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회복을 하고 조금 더 쉴 시간을 가지고 이제 남은 시즌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마이카 파슨스를 제외하고 나면 딱히 기억에 남는 선수가 없었거든요. 이날 이제 2개 색, 2개 태클 폴러스, 3번의 큐비 히트, 하나 이제 펌블 유도를 기록을 하면서 혼자서 좀 고군분투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기로 좀 마홈스에게 맞섰다. 근데 이제 승부를 뒤집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 사실 댈러스는 이날 타이런 스미스가 부상으로 못 나왔고 그다음에 넘버원 리시버 아마리 쿠퍼가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이날 나오지를 못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CD 램이 그럼 해줘야 되는데 램마저 경기 중 이제 뇌진탕 증세로 이탈을 하면서 경기를 끝까지 뛰지를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프레스캇 입장에서는 자신의 블라인드 사이드를 지켜줘야 될 선수도 없고 자신이 가장 믿고 던질 수 있는 2명의 타겟도 없이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레스캇도 좀 부진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비진에서 이제 2개의 턴오버를 만들어 줬는데 이거를 1개의 필드골로밖에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승리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엘리어 선수도 32야드로 제 역할을 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그렇다 보니까 터치다운 하나 없이 필드골 3개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프레스캇이 뭐 램과 쿠퍼가 없었으니까 이제 보조 리시빙 옵션들에게 패스 연결을 나름 시도를 했는데 그 선수들도 좀 드랍이 많고 네. 어쩐지 좀 프레스캇과는 좀 호흡이 안 맞는 뭐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날 러싱 공격을 조금 더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물론 뒤져서 가는 흐름이기는 했지만 점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한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엇과 토니 폴라드가 지금 합쳐서 16번의 시도 82야드에 그쳤으니까 좀 러싱 공격을 너무 안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 발목 쪽에 좀 부상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즈켈 엘리엇이.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활용도가 낮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이 주전 선수들이 부상 그리고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댈러스 카우보이스인데
일단 이제 추수감사절 경기를 치렀습니다. 스포일러는 안 하겠습니다만 댈러스 카우보이스로서는 지금 이글스의 기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구 선두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6연승 후에 지금 1승 2패니까 음. 추수감사절 경기 전까지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지금 구간에 들어와 있고 뭐 이글스도 지금 걱정거리지만 사실 워싱턴과의 승부도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지금 워싱턴과 두 번을 만나야 되는데 다 남아있죠. 네. 근데 지난 시즌도 보면 상성상 좀 워싱턴의 어떤 강한 수비 압박에 좀 고전을 하는 모양새였거든요. 네. 그래서 댈러스가 뭐 아직 여유는 있지만 지구 우승을 확정지은 것까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네. 저도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선데이 나잇 풋볼이었던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LA 차저스의 경기로 이어가죠. 41대 37 LA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앞서 이제 칩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가 다득점 경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저득점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이 경기가 다득점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경기가 다득점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틸러스가 좀 자신들도 많은 득점을 하지 않지만 네. 상대에게도 많은 점수를 내주지 않는 어떤 컬러로 이번 시즌 좀 경기를 치러 오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스틸러스의 어떤 수비진의 키 플레이어들이 좀 빠지면서 이날은 좀 화력전 양상으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전까지의 어떤 느낌을 보면 차저스는 최근에 저스틴 허버트가 좋지 않았고 스틸러스는 빅벤이 선발로 나선 최근 4경기에서 전승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뭐 뚜껑 열어보니까 해볼만한 경기였습니다. 두 팀 모두에게. 그랬는데 이 정도로 치열하게 난타전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날 보면 3쿼터까지만 해도 차저스가 27대 10으로 앞서가면서 차저스가 그래도 좀 앞서가네? 라는 느낌이었고 이제 허버트가 살아나나? 이런 느낌으로 갔었는데 와 경기 후반에 빅벤이 경기를 풀어가는 게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빅벤도 좋았지만 또 차저스가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아 그렇죠. 사실 한 쿼터 만에 이렇게 뭐 3포지션 가까이가 엎어진다는 거는 분명히 리드를 지키고 있는 팀의 미스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좀 보면 펀트 블락을 당한 게 있었고 허버트가 인터셉션을 당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진영 34야드 정도였는데 여기서 무리하게 포스다운 고포릿을 시도를 했다가 여기서 또 턴오버가 나온 장면도 맞아요. 있었거든요. 이 세 장면이 합쳐지면서 스틸러스에게 좀 한때 역전을 허용하기도 했었던 차저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이제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382 패싱 야드와 함께 3개 패싱 터치다운 90 러싱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스탯만 보면 어마어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이 허버트는 어떤 듀얼 스렛 유형의 쿼터백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또 포켓 패서죠. 포켓 안에서 좀 뭐 장거리 패스들을 무기로 하는 선수인데 이날 90야드나 뛰었으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최다 러싱 야드를 뭐 기록한 경기이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이 선수를 높게 사야 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3포지션을 날려 먹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지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당황하지 않고 또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2년차 선수답지 않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그 마이크 윌리엄스가 좀 안 보인다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허버트가 마이크 윌리엄스에게 이 53야드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하면서 차저스가 그래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 윌리엄스의 인터뷰를 보니까 사실 그 플레이에서 어떤 플랜 A는 이제 키넌 앨런에게 공을 던지는 거였는데 앨런을 맡고 있던 수비수가 이제 너무나도 좋은 커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허버트가 이제 세컨 리드,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제 두 번째 옵션이 자신에게 공을 던졌고 그게 뭐 잘 이어졌다. 뭐 이런 이제 소감을 또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스틴 에클러 선수도 이날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2개 러싱 터치다운, 2개 리시빙 터치다운을 한 경기에 기록을 하면서 4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115 스크리미지 야드까지 해줬으니까 사실 차저스가 이런 역전을 당하는 과정이 없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오스틴 에클러의 활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경기 리뷰를 했을 것 같은데
에클러가 만들어준 리드를 결국 팀이 날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역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에클러가 뭐 4개 터치다운을 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조명을 덜 받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추격을 허용했던 시작은 바로 이제 펀트 블락이었는데 저는 이 중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알 마이클스가 이날 이제 중계를 했잖아요. 영감님 짬바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날 이제 이 펀트 블락이 나오기 전에 양 팀에서 이제 파울이 나오면서 펀트를 다시 차게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크리스 콜린스워스 해설자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알 마이클스 캐스터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펀트 리턴 상황에서 이 킬러 플레이가 펌블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펀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 멘트를 딱 하자마자 킬러블의 펀트 블락이 딱 나온 거예요. 역시 중계짬은 어디 안 간다. 워낙 뭐 많은 경기를 보고도 중계를 했기 때문에 네. 뭔가 이런 정도의 흐름에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플레이가 나야 된다. 이런 좀 뭐 감이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이 타이밍에 그런 멘트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물론 뭐 얻어 걸렸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감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게 오래 보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또 멘트로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뭐 어쨌든 그 펀트 블락부터 스틸러스의 추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때 역전을 하기도 했었던 스틸러스였는데 네. 결국 이제 재역전 터치다운을 허용했고 그 후에도 마지막 한 번의 기회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빅벤이 연속으로 색을 당하면서 맞아요. 뭐 기회를 좀 날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이 보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조이 보사가 그 코로나 리저브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이날 경기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뭐 가까스로 그 리저브 명단에서 빠져나오면서 이날 경기 출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경기 마지막 순간에 아주 중요한 플레이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빅벤이 2번 연속 생을 당하면서 스틸러스 엔드존 코앞에서 서드 앤 29. 그 다음에 포스 다운에서 딜리 오브 게임 페널티가 나오면서 포스 앤 32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패스가 빗나가면서 그대로 이제 경기가 끝이 났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빅벤이 아직은 에너지가 남아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경기이기도 했지만 빅벤이 이제 노세화가 왔다라는 걸 또 동시에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기도 해서 뭔가 좀 짠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플레이에서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세컨 다운, 서드 다운 정도부터는 저도 좀 이제 곧 경기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뭐 그런 이제 분위기였고 네. 이제 맨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이날 TJ 와트가 부상, 그다음에 민카 피츠패트릭이 코로나 리저브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경기에 못 나왔던 거. 그렇죠. 이게 결국 피츠버그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앞선에 TJ 와트가 있었다면 허버트가 이렇게 편하게 패스를 던지지 못했을 거고 네. 후방에 민카 피츠패트릭이 있었다면 그 마이클 윌리엄스에게 던져진 터치다운 상황에서 민카가 그 주변 어딘가에 있어주지 않았을까. 뭐 인터셉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단번에 터치다운을 주지는 않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저스가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스틸러스의 주 공격 루트로 자리 잡은 나지 해리스가 활약을 할 그런 구석이 많지 않았다라는 점도 스틸러스에겐 좀 좋지 않게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지 해리스가 어떤 최근의 기세보다는 좀 잠잠한 하루를 보냈는데 이 해리스에 대한 또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추수감사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지 해리스는 고향이 이제 서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팀 훈련 스케줄이 주중에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피츠버그 주변에서 지금 혼자 좀 외롭게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이크 톰린 감독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좀 식사를 하면서 이 신인 선수에게 좀 뭐 격려도 해주고 네. 좀 이렇게 친분을 쌓는 뭐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훈훈한 스토리네요. 그래서 뭐 톰린 감독 입장에서는 이 해리스가 꼭 잘해줘야 되고 그렇죠. 또 이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남은 신인 선수니까 좀 마음에 밟혔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굉장히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렸고 저는 이제 중계를 보다가 빵 터진 장면이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선앤나잇 풋볼 중계 때는 그 선수가 직접 자신의 이름과 출신 학교를 얘기를 하잖아요. LA 차저스 이제 마이클 스코필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팍스 리버 스테이트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프리즌 브레이크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교도소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마이클 스코필드고 그 스코필드가 형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교도소 이름이 팍스 리버 스테이트 교도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 소개 때 얘기를 했는데 처음 보고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라고 귀를 의심할 정도로 다시 돌려보니까 제가 잘 들은 게 맞더라고요. 예, 굉장히 좀 경기를 보다가 빵 터지는 그런 모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필드가 좀 유쾌한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노잼이 됐는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재밌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서 뭐 그 장면을 다시 보시라. 네. 뭐 그게 좀 최선이 아닌가 뭐 싶습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이 그 장면 라이브로 보셨으면 굉장히 재밌으셨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얘기해도 재미없죠. 네. 네. 아무튼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LA 차저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욕 자이언츠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30대 10으로 버커니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경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사실 벅스가 바이위크를 기점으로 뭐 그 전후로 계속 연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두 팀의 전력 차에 비해서는 좀 벅스에게도 걱정거리는 나름 있었던 뭐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뭐 자이언츠라는 좀 편안한 주춧돌을 밟고 벅스가 이제 다시 일어섰습니다. 예, 브레디가 이제 인터셉션을 하나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307야드 2개의 터치다운으로 팀의 승리를 견인을 했고 사실 이 인터셉션도 리시버가 물론 이제 패스가 세게 오긴 했습니다. 강하게 오는 패스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 패스라면 리시버가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 싶기도 했던 패스였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이없이 던져서 만들어진 인터셉션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팀의 승리를 이끌기에는 충분했던 화력을 펼쳐줬던 톰 브레디였고 저는 이제 이 쿼터 시작과 동시에 이 성큼성큼 거의 뭐 진격의 거인 마냥 뛰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디는 뭐 허버트만큼이나 러싱을 잘 시도하지 않는 선수인데 이날 뭐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그러니까 아마 좀 최근에 부진하다 보니까 자신도 좀 나름 탈출구를 마련하고 좀 뭐랄까 힘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러싱으로 이제 퍼스트다운을 만들어내고 뭐 꽤 강렬한 셀러브레이션을 했던 게 또 기억이 납니다. 저는 보면서 물론 이제 브레이디가 가끔씩 그렇게 이제 앞쪽이 열려 있을 때 성큼성큼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뭔가 좀 더 약간 뒤뚱뒤뚱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예. 뭐 이제 브레디도 젊은 나이가 아니니까 아마 좀 그런 세월의 무게가 좀 느껴지지 않았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날은 그래도 이 부상에서 복귀한 그롱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날 이제 그롱크가 70일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또 브레이디와 곧바로 좋은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 이제 화려한 스킬 플레이어진을 자랑하는 벅스답게 뭐 에반스도 터치다운, 가딘도 터치다운, 그리고 이제 특히나 마이크 에반스가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이 마이크 엘스토시라는 분이 기록한 71개 벅스 프랜차이즈 통산 최다 터치다운 기록을 넘어서 신기록을 작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마이크 에반스가 몇 주 전에 그 브레이디의 아주 귀중한 기록의 공을 좀 날려먹을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날려먹었고 되찾아오느라 많은 돈을 투자를 했죠. 네. 근데 이 마이크 에반스의 터치다운 기념공은 잘 챙겼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본인이 고민을 하다가 씩 웃고는 챙기더라고요. 예. 아마 앞에 그런 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을 꼭 챙겨야 된다는 좀 의식이 더 강하게 있지 않았을까? 그것보다 너의 기록은 신경 안 쓰지만 나의 기록은 나 신경을 쓰고 있다. 이거의 반증이 아닐까요? 어쨌든 에반스에게는 좀 뜻깊은 공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서는 코너백 시언 머피 번팅 선수가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복귀에서 7개 솔로 태클과 함께 한 해 펌블 유도를 기록을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시즌 초중반에 벅스의 수비 선수들이 하나둘씩 이탈을 하면서 수비가 좀 헐거워지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 뭐 리처 셔먼 이런 선수를 데리고 오기도 했었는데 그런 선수들이 이제 하나씩 복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벅스는 결국 플레이오프 무대에 모든 좀 자신의 컨디션을 맞춰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뭐 그 타임라인대로 좀 잘 움직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리핏이 목표니까요. 예, 그 목표대로 지금 이제 뭐 지구 우승도 중요하겠고 뭐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좋은 경기를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서두르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벅스 선수들 그리고 그 구단이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규리그의 어떤 1승 1패에 크게 좀 휘둘리지는 않는 그런 여유가 좀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이언츠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자이언츠는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앤드류 토마스가 이날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한 거 외에는 글쎄요 딱히 그렇게 의미 있는 장면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데니얼 존스, 세이컨 마클리 이런 선수들이 출전을 하기는 했지만 뭐 벅스의 수비를 넘어설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는 없었습니다. 예, 존스가 이제 167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2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세이컨 바클리가 6번의 캐리 25야드로 존재감을 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난 이후에 제이슨 게럿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경질이 됐다고 하거든요. 26경기 만에 경질이 됐는데 자이언츠가 그래도 의사결정이 조금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152경기나 걸렸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빠르다.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이걸 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게 댈러스가 이제 152경기 동안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올드 패션이 됐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거를 가장 가까운 지구 라이벌의 위치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럿에게 26경기라는 기회를 더 줬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다. 어떻게 보면 자이언츠는 152에 26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신선한 그런 시각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이언츠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경질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대체자는 아직도 발표가 안 됐습니다. 뭐 아마도 좀 임시로 남은 시즌을 치를 것 같고 뭐 네. 내년 시즌 시작과 함께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데니얼 존스의 좀 중요한 시간들을 이 제이슨 게럿과 좀 허비하게 된 것은 아닌가. 예, 좀 길게 봐서는 좀 그런 의미가 있었던 뭐 인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템파베이는 이제 콜츠를 다음 주에 만나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고 자이언츠는 이제 이글스를 만나게 됩니다. 뭐 템파베이 입장에서 지금 콜츠의 기세가 너무 무섭고 특히 조나단 테일러의 기세가 정말 무섭기 때문에 이 테일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요거에 대한 좀 연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네. 자이언츠는 저희가 시즌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글스와 지난 시즌 막판이 좀 안 좋았어요. 네. 네. 그런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두 팀이 이제 이번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치거든요. 근데 좀 그때 당시에 뭐 안 좋았던 감정이 생각이 안 날 만큼 지금 자이언츠 내부 분위기 자체가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네. 뭐 다음 경기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뉴욕 자이언츠 경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제가 본가에 다녀와야 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본가에 다녀오느라 녹화 자체가 좀 늦어서 업로드도 늦어지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12주차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